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준쌤부터 네. 부탁드릴게요. 그러므로 만약 어떤 사회가 보수와 진보의 균형을 이룬 나라라고 한다면 그 나라의 선거는 민주당과 사회당의 싸움 또는 민주당과 노동당의 싸움이 될 것이다. 아니면 공화당과 공산당의 싸움이 되거나 하지만 보수와 진보의 균형을 이루지 못한 국가들에서는 한쪽으로 치우친 선거가 치러진다. 예를 들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제1당을 두고 사회당과 공산당이 경쟁하고 철저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경쟁한다. 한국 사회에서 한국당과 민주당이 경쟁하는 것은 한국 사회가 재본주의 사회임을 보여주는 명확한 근거가 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한국당이 집권당이 되건 민주당이 집권당이 되건 그 모든 정책은 사회당과 노동당이 집권하는 유럽 사회처럼 급진적이거나 진보적이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당과 민주당이 경쟁하는 한국 사회는 어찌되었건 자본가와 기업의 이익이 대변되는 사회이며 복지 수준이 저조하고 빈부격차가 심화된 국가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모든 체제가 그러하듯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기업의 경영 환경이 예측 가능하므로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다. 또 과도한 세금과 규제의 걱정이 없으니 투자 면에서 매력적인 조건이 된다. 이런 보수적인 정치 현실을 바탕으로 한국의 기업들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비리와 부패의 문제가 아니라 이론적이고 이념적인 측면에서라면 선한 정당도 악한 정당도 없다. 각 정당은 우리 사회의 특정 계층의 입장을 대변할 뿐이다. 보수 정당들이 자본가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비난할 일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진보 정당들이 서민과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비난할 필요도 없다. 욕먹고 비난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정치인이나 정당이 아니라 어떤 정당이 자신을 대변하는지 모르고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다. 여기서 잠깐 정당의 상징색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한다. 각각의 정치 이념이나 정당들은 스스로를 상징하는 차별적인 색상을 가지고 있다. 역사적 측면을 고려할 때 세계적으로 자유주의는 파란색을, 사회주의는 빨간색을 상징색으로 사용해왔다. 그 기원은 프랑스 대혁명에 있다. 프랑스 국기인 삼색기가 파랑, 흰색, 빨강으로 나뉘어 있는 것도 이와 연결된다. 이 삼색기는 절대 왕정에 저항한 시민혁명의 정신을 표彰하고 있다. 각각의 색깔은 자유, 평등, 우애를 상징한다. 즉 파랑은 자유, 흰색은 평등, 빨강은 우애인 것이다. 여기서 우애가 뭔가 싶을 수도 있는데 예전에 박애라고 번역했던 프레터니티를 말한다. 형제의 연대 등의 의미를 갖는다. 이후 공산주의가 빨강을 상징색으로 선택하면서 자연스럽게 자본주의는 자유를 상징하는 파랑을 선택하게 되었다. 색상에 대한 이념 표식은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특히 이러한 상징색이 정확하게 지켜지는 지역은 유럽이다. 영국 의회는 보수당이 파란색을, 진보당이 빨간색을 당의 상징색으로 사용한다. 스웨덴과 핀란드, 노르웨이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도 국가마다의 특성에 따라 미묘한 차이를 갖지만 큰 틀에서 볼 때 자신들의 이념을 당의 상징색을 통해 정확히 드러낸다. 이는 당의 색깔을 정확하게 표현함으로써 그 정당이 어떤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반면 한국, 미국, 일본 등의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정당의 상징색이 정통적인 맥락과는 무관하게 사용된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공화당은 빨간색, 민주당은 파란색을 상징색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도식은 2000년 이후에 등장한 것으로 사실 이렇게 나뉜 특별한 이유는 없다. 일본의 대표적인 보수 정당인 자유민주당은 오랜 기간 녹색을 상징색으로 사용했다. 녹색은 정통적으로 환경과 생태를 강조하는 녹색당의 당색임에도 불구하고 자민당이 녹색을 사용하는 건 역시 어떤 맥락도 없다. 그래서인지 2017년 이후부터 자민당은 미국 공화당처럼 자신들의 상징색으로 빨간색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30년 가까이 한나라당, 신한국당 등 보수 정당이 파란색을, 민주당이 초록색이나 노란색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2014년 이후 새누리당이 빨간색으로 민주당이 파란색으로 당색을 변경한 다음부터 현재까지 당의 상징색이 이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과 같은 색깔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국의 정당들이 기존의 이미지를 벗고 쇄신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보다는 세계사적인 맥락에서 고려하는 편이 낫겠다. 한국, 미국, 일본은 냉전의 냉전의 최전선의 자유주의 동맹국이었다. 이후 세 국가에서는 공산주의와 공산당에 대한 반감이 거세졌고 이로 인해 공산주의의 상징색인 빨간색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지게 되었다. 게다가 실제로 헌법에서 공산당을 정당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아무도 빨간색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다. 아무리 빨간색이 남는다고 해도 정치 성향이 분명하지 않은 정당 혹은 실제로 진보적인 정당은 반감이 큰 빨간색을 정당색으로 사용하기 부담스러웠다. 그래서 빨간색은 아이러니하게도 진보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극우 정당이나 우파 정당이 선택할 수 있는 색깔이 되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극우는 빨간색에 대한 컴플렉스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가난한 사람은 길거리표 옷을 입는 것에 대한 민감하지만 부유한 사람은 이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 것과 유사하다. 한국 사회의 진정한 의미의 진보 정당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때야 한국 정당의 상징색은 세계 보편의 색상으로 원위치를 찾게 될 것이다. 언론과 방송. 다음으로 언론과 방송을 보수와 진보로 구분해보자. 대략적인 구분은 다음과 같다. 미디어가 객관적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오늘날은 미디어가 객관적 사실 전달을 넘어선다는 것에 일반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단적으로 말해서 객관적인 언론과 방송이 가능하다는 생각은 허상에 가깝다. 객관적인 미디어는 없다. 이 사실을 전제하고 언론과 방송을 접해야 그나마 객관적인 사실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 미디어가 객관적으로 보도하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객관적 사실을 전달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객관적 사실에 의도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이다. 전자는 저널리즘의 특성상 정보의 접근이 제한적임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서 부족한 정보를 잘못 해석해서 오보를 내는 경우다. 하지만 이것은 의도적인 오보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미디어의 보도에 대해 우리가 우려하는 점은 후자에 있다. 미디어가 객관적 사실을 주관적으로 편집하고 해석해서 전달하는 것 말이다. 미디어가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주관적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단적으로 수익 구조 때문이다. 언론사와 방송사에 어떻게 유지되는가? 오직 광고 수익을 통해서다. 기업들로부터 광고 송출의 대가를 받아서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유지될 수 있다. 수조 원을 투자한 블록버스터 드라마를 우리가 공짜로 볼 수 있는 것. 방송사가 아나운서들과 기자들에게 월급을 주면서도 대중에게 돈을 받지 않는 것은 오로지 광고 때문이다. 오해하면 안 된다. 미디어가 판매하는 것은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다. 미디어의 고객도 당신이 아니다. 미디어가 판매하는 상품이 상품이 당신 바로 시청자이고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은 기업이다. 기업은 시청률을 사고 미디어는 시청자를 기업에 판매한다. 사업 유지를 위한 모든 수익이 기업으로부터 나오니 언론과 방송은 필연적으로 기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고객은 왕이다. 특히 거대한 재벌 그룹은 언론사와 방송사의 가장 중요한 고객이다. 예를 들어 삼성은 70여 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룹의 브랜드 광고부터 전자생명보험, 자동차 손해보험, 카드, 섬유, 에브랜드 등 수많은 광고를 언론사와 방송사에 맡긴다. 재벌 그룹 계열사들의 광고는 언론사와 방송사의 생존에 직결되어 있다.
그런 까닭에 언론과 방송이 재벌 그룹의 이익에 반대되는 입장이나 비판적인 내용을 보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재벌 그룹의 비리와 문제점을 덜쳐나가는 광고 수준은 물 건너간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미디어는 재벌 그룹의 비리에 소극적인 태도가 되고 재벌 그룹의 성과를 가대 포장하게 된다. 또한 진보적인 정부가 세금과 규제를 강화하는 등 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제도를 시행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앞장서서 이를 비판한다. 결과적으로 미디어는 객관적 사실 전달의 의무를 상실하고 정부의 시장 개입에 반대함으로써 기업가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수적 성향을 띠게 된다. 미디어의 근본적인 이해관계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는 미디어가 정치 권력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그렇게 보인다. TV와 라디오에서는 한국당과 민주당이 싸우고 보수 정당들과 진보 정당들이 대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니 말이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미디어를 흔드는 것은 정치 권력이 아니라 기업이다. 반대로 미디어가 기업의 이익에 따라 정치 권력을 흔들려 한다. 미디어의 이러한 수익 구조의 특성은 한국 사회에서 보수 정당이 지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을 제공한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 대중은 미디어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미디어는 정보를 얻는 수단을 넘어 증거의 틀로 작용한다.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을 선택하는 데 신중하지 않은 대중은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이미지를 토대로 선호 정당을 결정한다. 미디어에 나타나는 정치인의 외모, 편집된 말, 전문가의 평가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신뢰한다. 민주주의의 기초에 자유와 평등을 강조했던 자유주의자 존 스튜어트 밀은 보통 선거권을 두려워해서 자본가는 4표, 노동자는 1표의 투표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에 의해 사회가 필연적으로 공산화되리라 우려했던 것이다. 하지만 1인 1투표제가 시행되는 한국은 공산화되지 않았고 오히려 오랜 시간을 보수 정당에 집권해왔다. 이런 한국의 상황을 본다면 밀은 당혹스러울 것이다. 그는 미디어의 영향력을 상상하지 못했다. 대중은 생각보다 나약하고 무관심해서 자신의 이익과 권리가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하기 귀찮아한다. 미디어는 그 틈으로 파고들어 대중이 봐야 할 것을 친절하고 세련되게 가르쳐준다. 미디어의 수익 구조가 근본적인 문제라면 진보적인 언론과 방송은 정말 불가능한 것인가? 사실 그렇게 볼 수 있다. 언론과 방송이 진보 성향을 띠려면 우선 수익 구조가 재벌 그룹에 의한 광고비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하지만 대형 미디어가 수익 없이 유지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그 대신 운영 규모가 작은 소규모의 미디어는 진보 성향을 유지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인터넷이 발달하며 등장한 인터넷 언론들이다. 다양한 인터넷 언론들은 기존 언론과 방송에 비해 운영 부담이 적다. 비용이 필요한 물질적 매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벌 그룹이나 대기업의 영향력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고 진보적인 견해를 유지할 수 있다. 우리는 미디어의 특성을 알아보았고, 대형 미디어의 경우 수익 구조상 보수 성향을 띠기 쉬움을 확인했다. 반면에 소규모 미디어의 경우 진보 성향을 유지할 수 있음도 알게 되었다. 이제 앞에서 본 도표를 참고해 미디어의 정치 성향을 현실적으로 구분해보자. 우선 언론사의 경우 정치 성향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보수 언론인 조선, 중앙, 동아의 언론사 점유율은 50%대, 발생 부수상으로는 70%대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점유율이 낮은 한겨레, 경향 등은 비교적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다음으로 방송사의 경우 분명한 정치 성향을 갖는 곳은 조선, 중앙, 동아를 기반으로 하는 종합 편성 채널 정도다. 이 중 JTBC는 최근 다른 종합 패널들과 달리 비교적 진보적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으나 기업과 노동자의 이익 충돌에서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가라는 거시적 관점에 근거한다면 보수적 성향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합하다. 공중파 채널의 경우 직접적으로 정치 성향을 밝히지 않으므로 방송의 전반적인 논조, 프로그램의 편성과 배치, 프로그램마다
미세한 편집 방식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 MBC는 일반적으로 오랜 시간 다른 공중파에 비해 진보적 성향을 띄워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SBS는 상대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갖는다. 연애와 오락 중심의 방송으로 인식되는 SBS를 보수적 성향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세계관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앞서 보수와 진보의 구분 기준으로서 세계관에 대해 알아보면서 보수는 현재의 체제와 상태를 유지하려는 세계관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했다. SBS가 연애와 오락 중심으로 방송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을 그나마 안정된 세계라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정치적 성향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현실의 문제를 집요하게 파헤치지 않는 것. 정치적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하지 않는 것은 중립이나 비정치적인 성향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에 구조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보수적 세계관이다. 날카로운 풍자와 시사가 배제된 예능은 대중의 말초적인 재미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실제 현실에서 눈을 돌리게 만드는 정치 행위 같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의 호르크하이머를 주축으로 결정된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 이론은 대중매체의 오락적 기능을 갖는 부정적인 측면을 정확하게 지적했다. 비판 이론에 따르면 미디어의 오락적 기능은 대중에게 사회 체제의 압박이 숨기고 도피하게 기능한다. 미디어의 말초적인 가십거리들이 사회 변화를 가로막는 강력한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의 형태가 문화를 결정함을 밝혔다. 즉, 미디어의 편성 전반이 비정치적이라면 미디어의 내용이 아니라 형태로 보아 그건 정치적 제스처로 의심해 볼 만한 것이다. 대형 미디어의 보수화와 재벌 기업, 재벌 기업 눈치 보기는 일면 정의롭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보수 성향의 언론과 방송이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대기업의 광고를 토대로 미디어가 대중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들이 막대한 자본력을 토대로 복잡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엄선하고 소자본으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볼거리를 제공했다. 대중문화의 질적 향상에 미디어와 기업 간의 공생 구조가 기여했음은 분명하다. 경제 주체. 일반적으로 경제 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를 말한다. 하지만 이런 구분만으로는 다양한 사회 현상을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는 앞서 자본가와 노동자의 두 계급을 구분하였는데 이 두 주체의 대립관계로 경제 현상을 파악해야 비로소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의 원인을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다. 물론 후기 자본주의 이후의 현대 사회를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 구조로 파악하는 것은 구시대적이다. 실제로 오늘날의 기업은 주식회사 형태인 까닭에 일반 노동자라 할지라도 주식시장에서 자유롭게 기업의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고 한 줄을 사더라도 그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즉 노동자도 다른 측면에서는 생산수단의 일부를 소유한 자본가일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의 주주 자본주의 사회에 이르러 자본가,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 갈등은 이론적 측면에서 해소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안다. 너도 자동차를 가졌고 나도 자동차를 가졌으니 우리 모두는 평등하다는 말이 질적인 차이를 의도적으로 소거함으로써 오류를 발생시키는 것처럼 같은 주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소령에 따라 그 사람의 계급적 지위가 달라진다는 것을 말이다.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 갈등으로 사회를 분석하는 시각은 최신의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유효하며 매우 실용적이다.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은 현실에서 두 집단의 형태로 드러난다. 기업과 노조다. 이들은 정치적 입장 차이는 대략 다음과 같다. 단어는 변해왔다. 자본가와 노동자, 기업과 노조. 하지만 단어의 변화와는 무관하게 노동자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자본가로부터 임금을 받는다는 구조는 동일하다. 또 한 명의 재별 노동자는
한 명의 자본가보다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는 사실도 동일하다. 사장이가 사원이 독대할 경우 불편한 건 사원이다. 노동자 개인은 자본가나 기업을 상대로 임금을 협상하기 힘들고 근무 환경 개선이나 휴가 등 무언가를 요구하기도 눈치 보인다. 그런 까닭에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한다. 임금과 협상해야 하거나 노동시간과 노동 환경의 개선을 요구할 때 힘을 모아 단체로 협상에 임하면 개인으로 협상할 때보다 비교적 유리한 위치를 점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자본과의 이해관계가 대립될 때 협상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실력 행사로서 파업을 한다. 파업은 노동자가 집단으로 노동을 거부하는 행위로 자본가에서는 단기적인 손실이 된다. 이에 따라 자본가는 파업으로 인한 손실과 노동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임으로써 발생한 이익 감소를 비교해서 노동조합의 협상을 요구하기도 하고 정부의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기도 한다. 자본가와 노동자는 사회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화해할 수 없는 경제 집단이다. 옳고 그름의 문제와 무관하게 사회를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으로 구분하는 것은 사회 현상을 명료하게 이해하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방법이다. 더 단순하게 말하면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문제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에서 발생한다고도 할 수 있다. 보수와 진보의 개념도 정확히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이익 대립에서 발생하는 개념이다. 건의와 부에서 앞서가는 자본가의 목표는 뒤따라오르는 노동자와의 차이를 더 벌리거나 유지하는 것이고, 건의와 부를 가지지 못한 노동자의 목표는 앞서가는 자본가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다. 궁극적인 측면에서 노사의 협력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노사가 협력한다고 할 때 그것은 실제 의미는 노조와 사측 중 누군가는 이익을 얻고 누군가는 손해를 감수했다는 것이다. 혹시나 노조와 사측이 이익의 절충안을 찾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단기적이고 불안한 적과의 동침일 수밖에 없다. 자본가의 이익을 우선할 것이냐, 노동자의 이익을 우선할 것이냐에 대한 정치적인 입장이 보수, 진보 구분의 본질이다. 앞 도표를 보면 다국적 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생산 수단을 소유한 자본가라는 측면에서 궁극적으로 세금 감소와 규제 완화를 바라는 자본가 집단이다. 이들은 시장의 자유를 추구하는 보수적 입장을 견지한다. 반면 한국노총, 민주노총은 추구하는 방향성이나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과 수단에 대해 서로 이견을 보인다 해도 궁극적으로는 복지 증진과 노동자 계급의 이익을 원하는 노동자 집단이다. 이들은 정부에 의한 강력한 시장 개입을 추구하는 진보적 입장을 추구한다. 이렇게 근원적이고 선명한 대립은 각 집단의 계급적, 심리적, 이념적 찡긋성을 두는 사람들로 하여금 상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맹렬히 공격하게 만들기도 한다. 보수적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 중 일부는 노동조합의 파업이 집단 이기주의며 사회 질서를 와해한 행위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또 진보적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기업과 사측이 노동자를 착취해서 이득을 독점하며 자본가 존재 자체가 불합리하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극단적인 입장들은 문제 상황을 도덕적 윤리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하려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사측과 노조 중에서 선하거나 도덕성을 담보로 한 집단은 없다. 상반된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두 집단의 목표는 일치한다. 자기 집단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그것이다. 사측의 최대의 목표는 회사의 이익이고 노조의 최대 목표는 사원의 이익이다. 노사의 문제는 단순히 누구의 이익을 우선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앞서 살펴본 미디어의 정치 성향을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 노사의 문제는 어떻게 보도가 되고 있을까? 우선 보수 언론과 방송은
사측의 손해와 그로 인해 국가 경제 위축 가능성, 연간 기업들의 피해를 중점적으로 보도할 것이다. 그에 비해 노조의 파업은 과격하고 폭력적인 영상과 함께 도로교통 방해, 시민들의 불편함과 연계하여 소개할 것이다. 파업의 이유와 목적은 보도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 진보 언론과 방송은 노사 문제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룰 것이다. 열악한 노동 환경과 불합리한 임금, 빈부격차의 심화, 기업 경영의 부패, 문제에 주목할 것이고 정부에 의한 공권력 투입이 얼마나 과격하고 폭력적인지를 집중적으로 보도할 것이다. 만약 보수 언론과 방송만을 접하면서 살아온 사람이라면 그는 자연스럽게 기업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이 옳다라는 신념을 가질 것이다. 반대로 진보 언론과 방송만을 접하면 살아온 사람이라면 기업을 악으로 보고 노조의 이익만을 옹호할 것이다. 문제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형 언론과 방송들이 일반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띈다는 데 있다. 기업과 사측에 대한 변호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학습된 대중은 친기업 성향으로 기울어 지기 쉽다. 노동자가 다른 노동자의 파업에 대해 막연히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는 것, 시민이 파업의 본질보다는 파업으로 인한 불편에 집중하는 것, 이러한 현상은 미디어의 속성을 고려하면 매우 자연스럽다. 사회 집단, 이 외에 여러 사회 집단의 정치 성향도 분류해보자. 우선 군이 극우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타당하다. 군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현재 모습을 유지하고 지키려는 목적을 갖는다.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려는 태도는 전 세계의 군의 공통적인 모습이고, 이런 의미에서 전 세계의 군은 기본적으로 보수 성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만약 군이 현재의 체제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변화시키려는 의지를 갖는다면 그것은 쿠데타로 이어지고 그 사회의 체제는 쉽게 전복된다. 사회 안정을 위한 군의 보수화는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군도 보수적인가? 보수는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북한은 신자유주의에 반대할 것이니 북한군은 진보적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에 대한 답변은 보수와 진보의 개념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보수와 진보의 구분은 현재의 체제에 대한 입장과 직결된다. 현재 체제가 무엇이든 그 체제를 옹호하면 보수가 되고 그에 대해 반대하면 진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공산주의를 옹호한다면 보수일 것이고 개혁과 개방을 추구한다면 진보로 분류될 것이다. 다만 보수와 진보의 개념이 상대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어휘 사용 방식은 자본주의를 추구하면 보수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면 진보로 구분한다. 세계 각국의 군이 보수적인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일이며 어쩌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문제가 된다. 한국이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모병제 국가와는 달리 한국은 국민의 절반에 해당하는 남성들이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젊은 시절의 특정 시간을 통제된 환경 속에서 국가의 안보와 유지, 질서에 대해 교육받는다. 다시 말해 국가 체제를 인정하고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보수 성향이 지속적으로 주입되는 것이다. 물론 이런 교육이 항상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고등교육을 받은 특정 사람들은 군의 성향이 보수로 치우쳐져 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고등교육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대다수의 젊은이들은 균형 잡힌 시각을 배울 기회가 부족했던 까닭에 자연스럽게 보수 성향에 익숙해진다는 데 있다. 이렇게 군에서 보수 성향을 교육받은 국민의 절반은 사회에 나와서도 보수적인 시각을 견지함으로써 사회의 정치 성향을 편향되게 한다. 다음으로 종교는 왜 보수에 위치하는가? 종교를 보수에 배치한 이유도 군을 보수에 배치한 이유와 유사하다. 종교는 그것이 어떤 종교이건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그 사회를 안정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불교 할 것 없이 기본적으로 종교는 해당 사회의 체제를 인정한다. 현재의 체제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종교 교리는 없다. 종교의 공통된 관심사는 자아에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개인이 어떤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종교에서
너에게 문제가 발생한 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의 문제이니 사회를 바꿔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경우는 없다. 반대로 종교는 개인이 처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자기 내면의 성찰과 반성을 요구한다. 이처럼 문제의 원인을 사회가 아닌 개인에게 돌리는 사고 방식은 그 사회의 부조리를 은폐함으로써 대중의 사회적 불만을 잠재우는 역할을 한다. 마르크스가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라고 말한 의미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아편이 개인이 처한 삶의 고통을 허구적 환상으로 회피하게 하듯이 종교 역시 심리적 안정을 통해 민중이 느끼는 사회적 불만을 해소함으로써 부조리에 대한 저항을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종교는 치열한 실천적 저항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의 가치를 폄하하고 사후 세계나 내면 세계라는 개인적인 관심사를 부각함으로써 사회로 항해야 마땅한 정당한 분노를 안으로 삭히도록 만든다. 물론 이것은 종교 전체에 대한 막연하고 일반적인 설명이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진보 성향을 띠는 종교 운동도 존재한다. 현대 신학에서 해방 신학이나 민중 신학은 정치 경제 측면에서의 적극적 사회 변혁을 추구한다. 한국에서도 천주교의 정의구현 사재단, 개신교의 전국 목회 자정의 평화실천협의회, 불교의 실천불교 전국 승가회 등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진보적인 종교운동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종교를 극우에 배치한 것은 이제 아직까지는 이러한 종교운동이 소수일 뿐만 아니라 종교 기본 성향상 해당 종교 내에서의 비판과 억압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세기 남미의 카톨릭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발전했던 해방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정의롭지 못한 경제, 정치, 사회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측면에서 해석했다. 또한 이들은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의 입장에서 신학을 해석하고 교회가 사회에 참여할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신념은 로마 교황청이 마르크스주의와의 연관성을 우려하는 경고 문건을 발표하면서 현재는 위축된 상태다. 군과 종교를 보수로 분류함으로써 이질적으로 보이는 두 집단이 공존 가능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군과 종교는 공존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측면에서 너무나도 이질적인 집단이다. 군은 합법적으로 적에 대한 사살 행위의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는 집단이고 종교는 살생과 폭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에는 부대마다 종교 시설이 있다. 물론 이에 대해 신앙이라는 이상과 적과의 대립이라는 현실의 괴리가 만든 부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종교와 군이 공유하는 공통의 세계관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공존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종교와 군이 공유하는 공통분모는 그들이 보수 성향을 지향한다는 점이다. 해당 사회의 권력관계와 기득권을 보호하고 정치 경제의 체제를 유지하려 한다는 점에서 종교와 군은 이해를 같이 한다. 학생운동은 오늘날에 와서 그 영향력이 미비해진 반면 추구하는 이념의 스펙트럼은 매우 다채로워졌다. 변화무쌍하고 다양한 오늘날의 학생운동 전체를 서술하긴 어려우니 전통적인 학생운동 단체만을 대략적으로 구분해보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학생운동은 NL과 PD로 구분된다. NL은 번역하면 민족해방 정도가 된다. 이들은 반미와 통일을 충고한다. PB는 민주 정도로 해석된다. 이들은 자본주의 반대 노동해방을 지향한다. 이 둘의 근본적인 뿌리는 마르크스에 가서 닿는다. 어쨌거나 자본가에 의한 노동 착취는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으로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입장에서 차이가 있다. NL은 북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을 방해하는 미군이 한반도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한다. PD는 그것보다는 노동자의 권리나 인권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반인에게는 비슷해 보이고 둘 다 진보라 불러도 무방하지만 당사자들은 세부적인 논의들을 두고 대립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한다. 다만 이제는 NL이건 PB건 대학에서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대학 캠퍼스는 이들이 붙이던 사회 비판적인 대자보 대신 영어 회화 광고와 취업 설명의 현수막으로 가득하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하려는 데 익숙해진 것일까? 요즘 학생들은 착하고 성실해서 안쓰럽고 미안하다. 중간 정리. 우리는 지금까지 정치에 대해 논했다. 그리고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체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을 알았다.
정치는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 사회의 경제 체제를 무엇으로 정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었다. 경제 체제에 대한 논의부터 상기해 보자. 네 가지 경제 체제 중 오늘날 논쟁의 중심에 선 것은 신자유주의와 후기 자본주의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자유를 추구한다. 시장의 자유가 의미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세금과 복지 수준을 낮추는 것이다. 세금 인하는 직접적으로 자본가와 기업의 이익이 된다. 반대로 후기 자본주의는 정부의 개입을 추구한다. 세금과 복지 수준을 높이는 것이 목표이며 그로 인해 노동자와 서민이 이익을 얻는다. 결론적으로 경제체제의 선택에 따라 자본가와 노동자 중 이익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집단이 발생한다. 결국 정치는 이 대립하는 두 집단 중에서 누구의 이익을 우선할지를 선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이들은 자본가와 노동자의 이익이 충돌한다면 우선 자본가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정치적 견해를 보수라고 한다. 반면 다른 이들은 노동자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정치적 견해를 진보라고 한다. 따라서 보수와 진보는 어떤 계급의 이해를 우선하는지, 어떤 계급의 이해를 우선으로 하는 경제체제를 선호하는지에 대한 입장이라고 하겠다. 이론적 측면에서 구분한 보수와 진보 개념을 토대로 오늘날 한국 사회의 다양한 집단들을 현실적으로 구분해 보았다. 분류는 정당, 미디어, 경제 주체, 사회 집단에 따라 이루어졌다. 전체 내용을 종합하면 앞의 도표와 같다. 세상은 둘로 구분된다. 세계는 이분화된 세계다. 보수는 언제나 보수끼리 협력하고 진보는 언제나 진보끼리 협력한다. 이들은 항상 동일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내며 그런 까닭에 거의 모든 사회 문제는 이들의 대립관계를 전제하고 파악해야 그 본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제부터는 이슈가 되고 있는 실제 사회 문제가 보수와 진보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한다. FTA, 부산급식 민영화, 보수와 진보를 실제 현실에 적용해보자. 사회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건들을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지만 이와 동시에 그 사건에서 대립하는 주체들을 보수와 진보로 구분함으로써 구조를 파악할 필요도 있다. 여기에서는 개별적인 사건의 심도 있는 분석은 배제하고 거시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연습을 해보려고 한다.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비슷한 내용으로 세계적으로 논쟁되는 세 가지 이슈인 FTA, 무상급식, 민영화에 대해서 알아보자. FTA 문제. FTA는 자유무역 협정으로 국가 간의 무역 거래를 할 때 관세를 낮추거나 폐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누가 FTA에 찬성하고 반대할지 분석해보자. FTA는 관세, 즉 세금에 대한 논쟁이며 궁극적으로 세금을 낮추려는 제도다. 세금이 낮아지면 필연적으로 복지가 낮아진다. 세금이 낮아지면 자본가와 기업의 이익이 되고 복지가 낮아지면 노동자와 서민의 불이익이 된다. 따라서 FTA에 대해 보수는 찬성하고 진보는 반대하게 된다. 우선 보수 정당은 이에 찬성하고 추진하려 할 것이다. 보수 언론은 FTA의 장점을 부각하고 기업의 수출이 확대되어 국가 경제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할 것이다. 실제로 다국적 기업과 대기업을 포함한 대다수의 기업과 자본가가 이로 인한 직접적인 이익의 대상이 된다. 군이나 종교에서 이에 대해 언급하거나 입장을 발표한다면 FTA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진보정당은 FTA에 반대하고 이를 저지하려 노력할 것이다. 진보 언론은 소규모 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경우 거대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외국계 기업과의 경쟁에서 도태될 것임을 강조할 것이고 직접적인 피해 대상인 농민들의 열악한 상황과 그들의 피해를 중심으로 보도할 것이다. 정부의 개입이 축소되고 시장의 자유가 확대되므로 노동자와 서민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직접적인 피해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노동계와 학생운동 단체의 거센 반대가 진행될 것이다. 저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요거 무상급식 문제 요것만 할까요, 그러면? 네. 네. 무상급식 문제. 무상급식이란 국가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누가 무상급식에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겠는가? 분석해보자.
무상급식은 복지에 대한 문제다. 이는 국가 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재정 부담은 세금 인상으로 이어진다. 세금 인상은 기업과 자본가의 손해와 부담을 증가시킨다. 결과적으로 무상급식은 보수는 반대하고 진보는 찬성하는 문제가 된다. 보수 정당은 무상급식 정책을 거부할 것이다. 보수 언론은 무상급식이 발생시키는 과도한 재정 지출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이로 인한 세수 증가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내용으로 중점으로 보도할 것이다. 이것은 기업은 대놓고 입장을 밝히지는 않겠지만 언제나 그렇듯 보수 정당과 언론을 지원함으로써 자신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회의 방향을 몰아갈 것이다. 군과 종교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다면 국가 재정의 부담이 심히 우려된다는 내용이 될 것이다. 이와 반대로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집단은 복지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인 사회적 약자와 서민이 될 것이다.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보수 정당이 무상급식 제도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다. 진보 언론에서는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입장과 사회윤리적 측면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빈곤층 학생들이 실제로 급식을 통해 혜택을 받고 있는 모습을 중점적으로 보도할 것이다. 노동계와 학생운동단체가 여기에 동조할 것이다. 여기까지 하도록 다음까지 해도 하겠습니다. 될 것 같은데. 한 장 예. 남았는데. 민영화 한 문제 장 제가 남았다고요? 빨리 할게요. 네. 네. 민영화는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했던 생산수단을 민간 부문에 매각하거나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통신, 의료, 철도, 도로, 전기, 수도, 공항, 항만 등의 분야가 이러한 논의의 대상이 된다.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시장의 자유를 늘리는 정책이라고 하겠다. 정부의 개입이 줄면 세금과 규제가 축소되는 것이고 이와 함께 복지도 축소된다. 세금 축소는 자본가와 기업의 이익이 되고 복지 축소는 노동자와 서민의 손해가 된다. 결국 보수는 민영화에 찬성하고 진보는 반대한다. 민영화의 추진 자체가 보수 정당을 통해 진행되고 보수 언론은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비효율을 중점으로 보도함으로써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이다. 민영화의 실제 주인공인 자본가와 대기업이 이를 인수하려 할 것이고 시장의 자유화에 군과 종교는 지지하는 입장을 가질 것이다. 반면 진보 정당은 이에 반대할 것이다. 진보 언론은 민영화가 가져올 전기, 통신, 철도, 항공, 의료 비용 상승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서비스는 시장의 논리를 따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제시할 것이다. 노동자와 서민의 비용 부담이 커지는 일이므로 직접적인 반대 집회가 개최될 것이고 노동계와 학생운동단체가 이를 지지할 것이다. 사회에서 발생하는 특정 사안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 신문을 보고 정보를 검색하는 것은 실제 그 사안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회 문제를 보수와 진보로 구분하지 못하고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으로 구분하지 못하고 시장의 자유와 정부의 개입 간의 갈등으로 구분하지 못하고 세금의 인상과 인하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이 혼란스럽고 복잡하며 어렵다. 물론 현실은 복잡하다. 실제 사회는 예상치 못한 외부 효과들이 끊임없이 상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위와 같은 거시적 구분과 분석이 사회의 대립을 이해하는 명확한 틀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세계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개별적인 사례 하나하나를 모두 분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세계를 양분하는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을 때 당신 앞에 쏟아지는 복잡한 현실 문제들로부터 도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이에 맞서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야, 끝내주네요. 예, 이렇게 끝까지 알차게 읽었고요. 오늘의 영어는 쭉 맥락 때문에 다 썼는데 I was about 18 when I had my first girlfriend. 걸프렌드는 붙여야겠네요. I was about 18 when I had my first girlfriend. 저는 한 18살쯤에 첫 여자친구를 사귀었어요. 근데 was it serious? 진지하게 만났냐? 뭐 이런 거죠. Was it serious? serious가 뭐 심각한 뭐 이런 거잖아요. Was it serious? 진지하게 만났냐? Yeah, we were together for 3 or 4 years. 한 3, 4년간 만났어요. 근데 좀 솔직히 이거죠. Okay, like kissing and stuff. 뭐 뽀뽀하고 할 거 다 했어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Like kissing and stuff. stuff가 보통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뜻이거든요. Like kissing, 뭐 키스하거나 and stuff. 뭐 그냥 다 했어요. 뭐 이런 겁니다. 사진 찍을게요. 경란님 나오셨다. 반가워요.
이야, 얼마만이에요, 영암이에요. 이게. 영암이에요? 네. 사진 찍을게요. 활짝 웃어볼까요? 디즈니 미소. 갑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